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언더스탠딩 금요일 네 순서를 시작할 거고요. 2분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금요일이니까. 아니지, 시청자와 약속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대충 넘어가려고 했더니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지각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권순우 3프로TV 권순우 본부장님이 지난주에 나오셔서 했던 숙제가 있었어요. 기업들의 이제 주주 환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내가 공부를 해와서 그때 시간이 없어서 네. 그거는 다음 주에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그거 있었지. 후다닥 갔잖아요. 그거 있었지. 그래서 오늘 숙제를 마저 해오셔서 네, 오늘은 그걸 마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권순우의 호목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예. 권순우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주주환원. 주주 환원. 듣는 기업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길게 하려고 좀 시간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인기는 별로 없어요. 항상 보면은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이 얘기를 시작하면은 조회수가 폭망하는 그런 주제라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다루기 어려운 콘텐츠입니다. 예. 내용도 어려울 뿐더러 그 히스토리도 길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 안 보시는. 하지만 언더스탠딩 시청자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진지하게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지배구조란 무엇인가? 어려운 주제네. 네, 거기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예. 기업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기업은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도구. 망치, 톱 이런 것처럼 예. 도구인데 혼자 내가 일을 하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하면은 큰 걸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기업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돈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기술도 모아서 여기서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얘를 뻥 튀기를 해서 나눠 먹는 거. 예. 요게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가 저희 후배들 처음에 출입 기자 와가지고 교육시킬 때, 야, 너 현대차 출입하려면 어디 가서 취재하냐? 그러면 현대차 어디 있는데? 그러면 양재동에 있는 건 건물이죠. 현대차라는 건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그냥 가상의 도구죠. 그래서 그 도구를 만든 이유는 이렇게 돈을 집어넣어서 요걸 나눠 먹는 방식인데, 예. 그러니까 돈을 넣는 방식도 뭐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주들이 투자금을 내고 이거는 자기 자본이죠. 그리고 와서 돈을 땡겨오고 빌려오고 대출로 채권자가 빌려오고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물건 팔아가지고 들어온 돈이 이게 들어가겠죠. 예. 그럼 이걸 나눠 먹는데 그럼 배당이라는 거는 주주가 먹는 거고 이자는 이거 틀렸네요. 채권자가 먹는 거고 예. 임금은 노동자가 받는 거고 투자는 협력업체들이 가져가죠. 예. 예를 들어서 차를 만들려면은 뭐 문짝도 있어야 되고 바퀴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돈을 협력업체한테 주게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지배구조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가장 극대화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이 이해관계자들끼리 나눠 먹을 건데 예. 누가 얼마나 먹을까를 나누는 방식이 지배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구조를 얘기할 때 주주 간 이해상충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해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네. 근데 사실은 지배구조를 좀 더 넓게 보면 노동조합도 이해관계자고 지배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많이 가져가면 임금을 많이 가져가면 노동자는 좋겠죠. 예. 근데 그러면 배당 가능한 금액이 줄어드니까 주주들은 싫어하고 예. 투자할 돈이 줄어드니까 협력업체들도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근데 협력업체에다가 투자금을 왕창 줘요. 그러면은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이 없으니까 임금도 못 올리고 배당도 많이 못 하겠죠. 예. 그리고 이게 이자, 대출, 그러니까 채권자하고 주주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 이선혁 사령관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 그 돈을 많이 빌리면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따박따박 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채권자의 이익은
자기가 이자를 잘 받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는 거기 때문에 예. 기업이 공격적으로 하이리스크 투자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면 뭐 기업 가치 올라가든지 말든지 나는 원금이랑 이자만 받으면 되니까. 예. 그리고 주주는 그에 반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자기가 먹는 게 커지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유인이 큽니다. 예. 이것도 채권자와 주주 사이에 지배구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과거의 지배구조의 가장 중요한 틀이 어디였냐면 국가와 채권자였어요. 주주는 그냥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고 대주주가 있고 국가라는 건 뭐냐면은 관치금융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예. 돈을 금융회사를 통해서 정부가 지정한 산업으로 몰아줬거든요. 예. 그러면 그 돈을 몰아주면 야 우리가 중공업을 육성해야 되겠으니 공장 짓는데 돈을 왕창 몰아주자. 그러면은 그 돈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중요한 지배구조의 주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만약에 거기서 밑보이면은 돈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배분할 때도 좀 좋은 일에 좀 쓰시죠. 사회공헌 활동 좀 하시죠. 나라가 여기 개발 사업 하는데 들어와서 좀 투자 좀 하시죠. 이런 걸 할 때 기업은 거기다가 돈을 썼어야 해요. 예. 그러니까 지배구조라는 거는 이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되게 묘미묘한 그 선에서 움직이는 건데 아직 우리가 그거를 명확한 선을 잡지 못했고 이제 하고 있는 정도는 뭐 나라 돈은 조금 덜 들어가게 되면서 정경유착이라는 게 조금 사라지게 됐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정경유착은 많이 줄어들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이해관계 문제를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지금 주로 지배구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거기서 사실 이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뭐 어떤 때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기업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좋은 인재를 뽑아서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한다면은 인건비를 많이 쓸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뭐 주주들한테 이익에 대한 배당을 많이 줌으로써 저기는 배당 많이 주는 회사니까 우리가 돈을 넣어야지라고 해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주체가 부당하게 이걸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없다는 얘기는 정당한 의사결정 안에 있는 거고 그거 외에서 그냥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정경유착이다. 그러면 거기에 뭐 인건비 좀 늘리지 좋은 자리 좀 늘려갖고 우리 낙하산 좀 보내야 되겠어.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협력업체로의 물건을 사는데 문짝 원래 100만 원인데 우리 뭐 친한 사람 거기 있으니까 200만 원에 사줘. 그러면 거기다 돈을 몰아주게 되면은 투자금은 늘어나지만 기업 가치는 늘어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배당이라는 오늘 배당 얘기를 뭐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배당은 원래 뭐냐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ROE라고 부르는. 예. 그거는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느냐예요. 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내 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들어갔을 때 아까 그 기업이라는 펑션이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낸다. 그러면 잘했어 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이게 경영 시덥잖게 해가지고 내가 준 돈에 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낮아. 그럴 바에는 야 그냥 내가 투자할게. 내가 딴 거 투자할게 라고 한다면 내 돈 내놔. 이게 배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의 ROE가 굉장히 높은 경우 내가 100만 원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훨씬 더 많이 불려준다 그러면은 사실은 배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대표적인 기업이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뭐 배당 해달라고도 안 합니다. 제가 그 돈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버핏 형님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내주시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배당 필요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회사 가치를 올려서 차라리 주가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고 예.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 회사 내에다가 그냥 두는 것과 밖으로 빼는 것의 이익률 차이가 날 때 그러면 이익률이 낮으니까 우리는 배당을 받아갈 거야 라고 해서 받아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ROE가 올라가요. ROE. 자기 자본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당을 네. 하고 나면 자기 자본이 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익은 같은데 자기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ROE가 올라갑니다. 투자한 분모 대비 이익이 더 늘어나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계속 배당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딱 왔을 때 이거는 배당을 하는 것보다
회사 내에다가 유보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네? 라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배당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배당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근데 돈도 되게 잘 벌고 투자도 되게 잘하고 배당도 되게 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 그게 어디가요? 애플. 네. 애플은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배당도 많이 하고 심지어 돈도 잘 법니다. 예. 그러니까 ROE가 엄청 높은 데다가 네. 여기에 뭐 ROE도 높고 이익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익단에서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애플은 주가가 엄청나게 높아요. 예. 그럼 뭐 배당도 많이 해줬는데 그러니까 배당도 좋고 안에 그냥도도 좋고 그러니까 애플은 정말 ROE 그래서 글로벌 최고의 회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높은 주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물건 만들어서 잘 팔아갖고 이익 많이 낸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뭐 돈 많이 벌어봐야 뭐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면 아니면 이익이 많이 났는데 주가가 안 올라요. 그러면은 뭐 굳이 거기다 넣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애플을 최고의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컨셉이 원래 별로 없었습니다. 배당을 마치 수혜를 주듯이 뭐 호혜를 베풀듯이 아유 알겠습니다 뭐 너무 시끄럽게 하시는데 좀 드릴게요 뭐 주총꾼들 가서 막 으쌰으쌰하고 뭐 배당 내놔라 배당 내놔라 그럼 배당 주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 뭐 1% 뭐 2%도 안 주죠 뭐 0. 몇 퍼센트 뭐 50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과거에는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다른 데서 자금 조달하는 것보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수익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주주들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것보다 나라에서 받아오는 게 훨씬 더 컸고 그러니까 뭐 주주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들이 그리고 또 배당은 조금 근데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유연하게 ROE가 높으면은 넣어놨다가 ROE가 낮으면 빠졌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받는 입장에서는 따박따박 받고 싶거든요. 그렇죠. 요즘 특히나 더 그런 그 수요가 많아졌죠. 네, 그래서 경직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늘렸다가 나쁠 때 줄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요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차트로 갖고 왔는데요. 배당 성향과 배당금이 표가 좀 보기 좀 지저분하긴 한데 2010년 이후에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배당금도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입니다. 예. 배당금도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단기 순이익이 올라왔다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과 배당금이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에 대한 인식이 좀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배당을 잘 안 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주주 입장에서 대주주는 주식이 제일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배당 많이 주면 많이 받아갈 수 있는데 왜 안 받아가냐? 그러면은 대주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에 과세가 될 때 최고 46.6%의 세금을 냅니다. 예. 그러니까 받아봐야 절반은 나라 줘야 돼요. 네. 그럴 거면 아까 ROE라는 거는 기업의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 거고 배당을 받아간 사람이 있는 건데 받는 총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예. 그럼 뭐 굳이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주가 올리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주가를 있죠. 올리는 게 유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지금 우리나라의 대주주의 지배 구조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대주주 마음대로 했어요. 대주주 마음대로 할 때는 대주주가 돈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주주는 뭐 부자들이잖아요. 아니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대부분의 돈을 그냥 회사 돈으로 썼어요. 차도 회사 차 타고 밥도 예. 회사 돈 먹고 옷도 심지어 뭐 집에 인테리어 바꾸고 그런 것도 다 회사 돈으로 했습니다. 네. 회사에서 사니까요. 집에 안 가니까. 집에 인테리어를 하면 안 되는데 예. 뭐 밥 먹고 잠자는 걸 회사 돈으로 하는 건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다 샘시세끼 다 먹고 야전 침대에서 자거든요. 아 우리 역시 그 언더스탠딩을 이끄는 두 CEO께서 저희 집 인테리어를 그걸로 하면 안 되지. 심지어 거기에서 일하시는 뭐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 보시는 분 조경사까지도 회사 돈으로 했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죠. 예전이라고 하기에 뭐 10년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거는. 뭐 요새 또 회사차 이제 그 법인차는 연두색으로 바꿔갖고 뭐 한다면서요. 예. 뭐 차도 회사차 타고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은 비행기 통해서 왔던 한진그룹 사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돈 필요하면은 또 급여로 받으면 되잖아요.
뭐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아들도 와서 일한다고 하고 뭐 딸도 와서 일한다고 하고 예전에 이제 어떤 기업에서는 한 뭐 10여 년간 집에서 가정주부를 하던 딸이 갑자기 상무로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가서 아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승진시키기 맞냐 그랬더니 거기에 그 CEO이자 뭐 대주주께서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 딸이 많이 부족하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돈 필요한 거는 이제 급여로 받으면 되고 예. 뭐 배당도 필요 없고 뭐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배당을 할 필요도 없고 절반을 내줄 필요도 없고 뭐 그리고 주가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뭐 상장할 때야 자기 주식 좀 팔아야 되니까 예. 그럴 때 좀 주가가 높게 가야 되는데 유통 주식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금 초보 분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10,000원 내고 주식 사면 그 10,000원이 회사로 가는 줄 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니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산 주주들을 주주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자기가 돈 필요할 때 유상증자 들어오는 기관들이나 회사로 돈 넣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지 그냥 뭐 지들끼리 사고 파는 투기꾼들한테 우리가 그런 걸 왜 신경 써야 되냐 라는 인식이 되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럼 주가가 오를 필요도 없고 내릴 필요도 없고 뭐 증자할 거 아니면은 주가 오르는 게 뭐 팔 것도 아닌데 대주주가 예. 그러니까 주가에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높으면 싫죠. 상속할 때 문제가 되니까. 근데 요즘은 왜 배당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 얘기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를 좀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좀 장황하게 예. 좀 설명을 예. 드렸고, 예. 그러고 배당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 못 올리게 하려고 배당을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상속하기 좋게. 예. 그러면 배당 컷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봤을 때 저는 대표적으로 드는 사례가 아트라스 BX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은 사라진 회사입니다. 예. 한국타이어 그룹의 이름은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인데 거기에 자회사로 배터리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납축전지. 우리 그 시동 걸 때 쓰는 차에 들어가는 거? 2차 전지 말고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좀 독점성이 있는 굉장히 알짜 회사예요. 예. 차 들어가면 배터리 다 들어가니까 따박따박 돈 버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뭐 굳이 주주들하고 나누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가지고 싶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상장사니까 주식을 다 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주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배당 성향을 한 10% 정도 되던 걸 2%로 낮췄습니다. 예. 주가를 확 낮춰야 이걸 사들이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을 통해서 주가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회사 돈으로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회사 주식을 막 사들였어요. 싸진 예. 주식을. 예. 그래갖고 지분율을 쫙 올린 다음에 유통 주식 수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상장 폐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래소에서 규정을 바꿨어요. 그런 식으로 상장 폐지하는 거 안 받아주겠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 주식 수합 방식, 합병 방식으로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배당 컷,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주가를 낮추는 데 활용됐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왜 우리가 ESG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주환원이 높아졌을까에 대한 장구한 역사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한 6가지 정도를 뽑아왔습니다. 최근 이슈는 6번째 건데 뭐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최근 이슈부터 할까요? 아니면 히스토릭한 거부터 할까요? 최근 이슈부터 해보죠. 최근 이슈? 그러면은 6번째 공기업의 주식회사화. 지금 보여드리는 공기업, 그러니까 공기업 지배구조가 요새 좀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배구조의 6번째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T를 좀 뒤로 쭉 넘겨야 되는데 그냥 1번부터 하자. 1번부터 죄송합니다. 하자. 1번부터 하시죠. 아유, 제가 사과드리고 2번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한 좀 번만,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철회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예. 낙장 불입인데 네. 예, 죄송합니다. 정말. 1번 예. 감옥 가고 싶지 않다. 예. 감옥 가고 싶지 않다? 예, 저는 이게 지배구조사의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고 있는 국정농단 청문회. 예. 이때 정말 대한민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우리의 이분들만 합쳐도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건데 예. LG그룹, 하나그룹, SK그룹, 삼성그룹, 롯데그룹, 한진그룹, 현대차그룹 회장이 줄줄이 나서서
증인 선서를 하고 예. 이분들의 내역을 보면 한 분은 사망하시고 한 분은 퇴진하시고 수감 사망 퇴진 예. 너무 안 좋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오고 거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용 창출하는 이 분들이 다 여기 서서 선서하고 감옥 가고 죽고 말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망하신 건 나이 들어서 사망하신 건데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은 아닌데 예. 이거는 세대 교체랑 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 이후에 이 경영을 이어가는 사람들 혹은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야 이게 이러고 싶겠어요? 진짜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예.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배당을 하면 수감을 안 해도 됩니까? 그리고서 예. 여기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무엇인가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이거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취지이기도 해요. 이건 한 특정 대기업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뭔가 안건을 가져가서 지배구조 개편안을 만들어서 가서 보고를 했더니 예. 하는 얘기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안건을 나에게 들고 오지 마라. 나에게 유리한 안건을 만들어서 갖고 오지 마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뭔가를 움직이게 되고 뭔가 권력이 바뀌었을 때 나는 수사를 받게 되고 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으로 나 혼자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안건 갖고 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건을 이사회에 올려서 사회이사들한테 다 보여줄 수 있는 안건 들고 와라. 예. 그리고 그 안건은 이사회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만 내가 나중에 무슨 수사를 받게 될 때 이거는 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견이라는 걸로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예. 이 사건을 겪으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사회이사가 처음으로 외국인이 와서 앉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의 관치가 잘 개입되지 않는 분야가 외국인입니다. 뭔가 이렇게 그 뭐 금융회사 이래도 외국계한테 뭐 얘기하기 좀 그렇고. 예. 하고 뭐 얘기할 때 뭐 이런 거 했으니까 좀 내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좀 이거 내가 민원 해결해 줄 테니까 이 안건 좀 처리해 주쇼. 예. 여기에 돈 좀 쓰쇼. 라고 얘기했을 때 이쪽에서 저희 외국인 사회이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발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 외국인 이사님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면은 설득돼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구성 멤버를 좀 더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회이사들을 영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회장님한테 좋은 일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필요하더라도 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건 좋은데 예. 그 결과가 아까 보여드렸던 청문회 거의 모든 경제인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다 끌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거는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 그 책임은 깜빵이다. 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사회 구성을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대신 외압에 의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하는 내가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빵에 가는 그런 결과를 막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상속이 안 되는데요? 상속이 안 되는 얘기는 그 뒤에 나오는데 예. 지금 일단 감옥 가지 않고 싶다라는 니즈가 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무슨 질문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도 질문 한번 하고. 예. 아니, 독립적인 이사회가 예전보다는 그런 성향이 늘어난 건 같아요. 예. 근데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독립적인 이사회가 의사결정 하더라도 그게 배당을 늘리는 게 더 유리한지, 어떤 회사는 배당을 늘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말씀하셨다시피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실제로 뭐 주가를 불량하고, 우리는 지금 성장이 중요하지 배당이 중요한 회사가 아니야. 예, 예. 그거는 의사 선택이잖아요. 예, 예. 이사회가 독립적이 됐다고 해서 배당 성향이 늘어났다. 그 연결하는 건 약간 좀 안 맞는 구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아까 지배구조 문제는 사실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예.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지배구조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조금씩 움직이는 단계거든요. 그럴 때 주주들에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첫 단계가 배당이에요. 제일 눈에 보이고 예. 가장 이거는 지배구조 문제는 사실 의사결정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의사결정에 있어서까지의 개입을
것들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진짜 뭐 소액주주들이 반발하면 의사결정을 바꾸고 뭐 노동자들이 반대하면 의사결정을 바꾸고 이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고 예. 그러면 지배구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가시적이고 가장 그나마 좀 덜 피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좀 늘리는 방식이 우리가 주주들에 대한 권익을 높여준다라는 시그널로 보여줄 수 있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배당이 먼저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좀 쓰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리고 주주들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생겼고 그 지배구조 개편의 다양한 것들 중에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받고 싶진 않고 진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까지는 좀 무리니까 예. 내가 있는 것이 당신들에게도 이롭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자리를 위협받지 않으면서 그 제일 첫 그 쉬운 방법이 배당이에요.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규제 강화입니다. 규제 예. 강화. 예.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많이 돼서 대주주에 대한 규제. 예. 이전에 돈 빼먹던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속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속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뭐 진짜 안 좋았던 시절에는 뭐 비자금도 좀 만들고,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라 그러면은 이제 터널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터널링은 뭐냐면은 이게 창고에 그러니까 금고에 돈이 있잖아요. 예. 터널을 이렇게 뚫어서 돈을 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어로 터널링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선 일감 몰아주기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니까 누가 진짜 일감 몰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기 자본을 나의 주주의 것을 대주주가 훔쳐가는 거예요. 절도입니다, 절도. 그 회임 그 횡령 배임이지 그게 단순히 특정 기업의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일감 몰아주기를 뭐 정말 조그맣게 그러니까 상속을 할 때 돈을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예. 아까 첫 번째 보셨던 그림에서 이 방식 사실은 협력업체라고 써 있는 부분에 사실은 대주주라고 이름을 바꾸고 거기다가 돈을 몰아줌으로써 상속자금을 마련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맡았던 사업 이삼성 전 그룹사의 금융교육 콘텐츠 그 수요를 다 몰아주고 거기에 그때 한참 IT 버블 때니까 주가도 빵빵 오를 때고 그거 가지고 한번 주가 빵 튀어가지고 한번 상속자금 마련하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게 뭐 MRO 같은 사업들 삼성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볼펜 뭐 노트북 뭐 이거 다 물고 집기들 예. 예. 그거 특정하게 딱 한 회사가 잡고 여길 거래처에만 우리는 살 수 있어. 근데 이건 삼성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그 서브원 같은 경우는 LG그룹 예. 다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다 있었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전산 뭐 그룹의 전산은 뭐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삼성그룹의 전산은 삼성 SDS가 다 하고 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회장. 그리고 SK그룹 같은 경우는 SK CNC, 뭐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한화 SNC. 여기는 한화 삼형제가 다 가지고 있던. 예. 이게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이거를 쫙쫙 빼갔었는데 그것들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를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인적 분할이나 자사주마법을 통해서 지주사 전환. 그러니까 이거를 50%로 갖고 있는데 상속을 하면 50%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회사를 그럼 반으로 쪼개서 내가 25 갖고 있었는데 반 쪼개면은 2배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지주사 지분율 2배로 늘려가지고 다 지배를 하겠다. 예. 이런 방식으로 했었고 합병 비율 관리, 특정 기업의 주가 확 떨어뜨리는 다음에 합병해 버리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게 하나하나 규제가 막혔어요.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니까 더 이상 그런 식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상속이라든지 대주주만을 위한 지배구조를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세대교체. 예. 아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굳이 빼가면서 불법적인 걸 하면서까지 대주주의 이익을 향유하지 않더라도 자기 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3세 또 물려주려면 해야 되잖아요. 한참 남았잖아요. 3세, 4세. 뭐. 그러니까 한참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아직 재산 마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돈을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세대 교체가 딱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조금
굳이 안 바꾸더라도 무리하지 않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체제를 대부분의 기업들이 갖췄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소액주주들 거 이제 들 빼먹어도 이제 굳이 무리하지 않고 거기에 뭐 줄을 안 대더라도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면서 오너가 삼성물산을 지배를 함으로써 나머지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예. 여기서 뭐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같은 지역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지배구조 자체의 문제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재용 회장은 지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끝난 거예요. 예. 그리고 LG그룹 같은 경우도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더 이상 뭐 구광모 회장이 여기를 지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뭐 특별히 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뭐 여기 뭐 합병 비율 조작하고 뭐 소액주주들 거 빼먹고 뭐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하고 싶어도 규제가 강해져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딴 데도 볼까요? 현대차 그룹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순환 출자 있고 뭐 이런 것들 해소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주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어요. 예. 근데 이 순환 출자 고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를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바꾸려는 그 타이밍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그 사방에서 압박을 해서 순환 출자를 해소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지금 그러니까 뭐 굳이 순환 출자 안 해도 뭐라 안 한다면 뭐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거기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이며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예. 지분율로 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면 결국은 주주들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지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고 잘하고 있고 주주 여러분들한테 배당도 많이 주고 하는 저니까 저를 지지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규제도 막히고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을 때 더 이상 3세, 4세, 5세, 6세로 가는 그 루트를 회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 그러면 안전하게 승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저가문이 하는 게 주주들에게 이롭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생겼어요. 다른 게 막혔으니까. 감옥도 가기 싫고 규제도 강화됐고 뭐 그리고 지금 당장 무리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조금 더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주주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당신들에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해졌어요. 예. 그 시간을 많이 벌게 됐죠.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화에너지라는 회사가 아까 하나 SNC에서 돌고 돌아갖고 와 있는 회사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 지주 밑에 이렇게 쭉 붙어 있었다면은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 없겠지만, 김승현 회장이 혹시라도 타계를 하시고 돌아가시고, 예. 이거를 뭔가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이 한화에너지의 주요 주주인 요 그룹과 여기를 어떻게든 합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합병 비율 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주 하나의 지배력을 3세, 그러니까 이 3형제를 가지고 늘린다. 예.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비판을 받을 거예요. 비판을 받을 뿐더러 규제도 많이 강화돼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3형제가 자기가 얼마나 하나그룹의 적임자인지를 입증해야 돼요. 다른 일반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예. 어설프게 이거 가지고 합병 비율 올려갖고 내가 지분율이 제일 높으니까 내가 대주주예요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예. 그러면 배당도 많이 줘야 되고 성과도 많이 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김동관 씨가 이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방산 예. 이런 것들을 확 키워가지고 하나그룹은 제가 해야 잘합니다. 제가 방산 키운 거 보셨죠? 그러면 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제가 합병을 해서 하나그룹의 지배 구조를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김동원 씨 같은 경우는 여기 안 나오네요. 금융계열들을 잘 관리를 해서 보셨죠? 제가 금융계열 해서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그룹을 지배하는 것을, 경영하는 것을 여러분의 지지를 받겠습니다. 예. 배당도 늘려드리겠습니다. ROE도 높여갖고 주가도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오히려 더 절실한 상황이죠. 다른 데들은 이미 좀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다 그런다면 여기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 그럴 만한 유인이 커요. 공격적으로 주주환원을 하고 기업을 성장시켜야 될 유인이 큽니다. 예. SK그룹도
이게 끝났거든요. 예. SKCN 시합병하고 이거 나누면서 끝났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더 무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이나 기업 가치 성장을 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이를 통해서 나의 경영을 정당화시킬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세대 교체를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예. 그래서 나의 지배력이 당장 위협받을 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계열에서 불법적으로 감옥도 안 가고 규제도 회피하면서 나의 지배력을 인정받는 방법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거가 초이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예. 롯데 얘기도 잠깐 드릴까요? 롯데는 좀 지배구조가 좀 복잡하거든요. 예. 신동빈 회장이 수감돼 있을 때 롯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배구조를 바꿨습니다. 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우. 많은데 복잡하죠. 네. 이게 정리된 겁니다. 그전 걸 보여드릴까요? 아우 어마어마.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롯데는. 여기에 있었던 순환 출자 고리가 예. 75만 개. 75만 개요? 예. 와. 이건 본인도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은데 회사 사람들도. 근데 거기서 돈이 어떤 식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지배구조라는 건 자본의 배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디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랬을 때 아까 감옥 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이유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게 대부분 수감돼 있을 때요. 그런 요인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주주에 대한 것들 인식을 달리하고 하는 것들이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300만 원짜리 주식을 5만 원으로 액면 분할했던 거. 예. 더 많은 소액 주주들이 주주로서 참여할 수 600만 소액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거는 300만 원짜리 주식이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5만 원으로 바꾼 것도 예. 이재용 회장이 수사받고 계시거나 수감돼 있을 맞아. 때 그렇죠. 그때. 순환 출자 고리 삼성 SDI로 연결돼 있는 마지막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했던 것도 그때 그 고리 주주 환원에 대한 거 중간 배당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첫 번째 유인 예. 감옥 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다 끝났으니까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은 위협받을 일이 없으니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감옥 가고 싶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배당을 늘리고 투명한 지배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뜻이군요 이제. 내 맘대로 하지 않나도 지배력은 일단 유지가 되고 예. 그리고 내 맘대로 했을 때 생겨나는 규제 리스크나 형사처벌에 대한 리스크는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게 본인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네 번째는 주주 행동의 상시화입니다. 주주 행동이 너무나 과격해지고 그것도 예전에는 추총꾼이라 그래서 맨날 시비 걸고 뒷조사하고 뭐 그런 정도였다가 예. 훨씬 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주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회사가 SM이죠. 예. SM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수만 총괄 PD 총괄 PD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수만 총괄 PD는 SM 내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2004년쯤에는 배임 횡령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도 있고 예.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등기이사에서 내려왔는데 등기이사에서 내려왔을 때 제일 좋은 점은 회사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뭔가 자기 회사로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거기서 매출의 6%씩 받아갔었죠. 그 구조를 바꾸라고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동안 뭐 그냥 다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작년에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뺐고 여기 보시면은 라이크 기획이 빼간 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 예. SM의 지분율은 계속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냈느냐. 이수만 총괄 PD는 왜 그렇게 쿨하게 내가 이제 후배들한테 오늘 발표한 거 있거든요. 오늘 발표한 게 뭐냐면 멀티 제작 센터, 멀티 프로듀싱 체제로 바꿨어요. 예. 이게 저건 어떤 뭡니까? 의미냐면 예. 저는 이거 취재하면서 그 얘기가 좀 과장됐을 수는 있지만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사실상 SM에는 PD가 한 명이었습니다. 이수만 총괄 PD. 한 명. 어. 이 사람만이 PD고. PD고 어. 이 사람이 다 프로듀싱을 해야만 작품이 나와요. 손짓까지 다 지정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SM의 설명대로라면. 예. 근데 워낙 잘하니까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예. 그럼 할 말이 없나? 그럼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겠죠. 혼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품 수가 너무 적어요. SM은 훌륭한 아티스트들과 훌륭한 프로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에서 프로듀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너무나 적을 수밖에 없어요. 예. 거기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SM이라는 거는 이수만 총괄 PD가 만들어 놓은 그 공고한 이미지가 있다. 이분이 안 하시는 건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다. 불안하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표적으로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가 뉴진스입니다. 하이브는 방시혁의 어마어마한 프로듀싱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BTS라는 슈퍼스타를 키웠고 예. 이것이 하이브다. 라는 것을 깨기가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방시혁이 프로듀싱하는 그런 것들, 그게 하이브, BTS 같은 것들만 나와야 된다. 라는 거에서 뉴진스는 그 어도어라는 하위 레이블에서 만들었어요. 방시혁 씨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소액주주들이 요구했던 거는 원 프로듀싱 체제가 아니라 능력 있는 다양한 프로듀서들이 있어야 된다. 이걸 직접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지만 예. 그래가지고 멀티 프로듀싱 체제로 바꾼다는 거는 이수만 PD 혼자 하던 게 아니라 재능 있는 다양한 프로듀서들이 각각의 센터를 맡아서 그 다양성을 넓히고 생산량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 왜 안 했냐 알면서 좀 그렇잖아요.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한 사람이 다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예. 물론 언더스탠딩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긴 하지만 뭐 이 프로님 혼자서 모든 콘텐츠를 다 컨트롤해서 데스킹 보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저도 걱정입니다. 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게 예. 언더스탠딩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네. 멀티 프로듀싱으로 간다면 네. 이 프로님은 불안하시겠죠.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하지. 네. 그렇지만 거기서 다양성이 나올 수 있고 예. 콘텐츠 생산량이 많아지겠죠. 양만 많아지면 뭐 합니까? 예, 그게 네. 이 프로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프로님의 선의 후배들을 믿고 후배들에게 그 다양성에 난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거니까 후배들이 잘하니까 이제 우리 멀티로 하자라고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성에 안 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그치. 그럼 그치. 이렇게 순순히 라이크 기획과의 그걸 취소하고 이번에 멀티 프로 활동한 거 그게 이수만 총괄 PD의 선의였을까라고 한다면 온라인 파트너스가 지난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을 통해서 감사 선임을 할 때 예. 감사 선임은 3%를 받아갖고 유리한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체 유효 의결권의 81%를 확보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맘먹고 뒤집어 엎으려면 이사회 전원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저 정도의 표결이라면. 예. 단순하게 감사 한 명 지금이야 감사 한 명 이사회에 투입한 거에 그쳤지만 예. 사실 다 갈아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본격화되고 체계화되고 규모가 생긴 그 주주 행동주의는 지금 그 대주주가 자기의 자리가 아예 날아가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위협이 커졌기 때문에 이 대주주가 그나마 있는 자리라도 지키려면 거기서 주주들에 대한 주주 환원과 배당을 늘리고 경영을 똑바로 해야 되는 유인이 생긴 겁니다. 예.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레터를 보내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이사회 전원 교체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표대결을 하면 예. 주주들이 이겨요?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효 의결권의 88%를 확보했습니다. 감사 선임할 때? 예. 감사 그러니까. 선임할 때는 저건 집중 투표제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81인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쪽에다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게 정말 선의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뭐 사회이사들도 강행해갖고 선임할 수 있었을 건데 다 자진 사퇴했어요. 안 하겠다. 뭐 정관 변경 철회했습니다. 이걸 한 게 정말 표대결 했다가 지잖아요. 그러면 다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주 행동의 어떤 그 레벨이 그 대주주를 설득하고 아까 다른 얘기들은 어떤 사회적인 압력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뭐 그리고 대주주의 니즈에 맞는 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주 행동에 대한 어떤 체계성과 법적, 제도적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식과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이거는 힘으로 밀어붙여서도 이길 정도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저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흐름입니다. 아유 시간 다 돼가지고 예. 이거는 소액주주의 정치화인데 소액주주의 정치화는 뭐냐면 주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의결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정치화가 되면서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그 정치인들이 권력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의결권이 더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들과 주주환원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생겼다고.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예. 이 얘기도 재밌는데 좀 시간이 별로 안 남아요. 몇 네. 분까지죠?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좀 실컷 하겠습니다. 특이한 경우인데 반공기업의 주식회사화. 반공기업이라는 거는 포스코, KT 이런 데들이 예. 주주 환원을 하겠다, 배당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왜 나타났을까라는 부분이 포스코는 지난해에 이상한 얘기를 갑자기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린 민간 기업이다. 민간 기업이다. 민영화가 완료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기업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회사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 국민 기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그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과거를 돌아보면은 포스코 회장 중에 그러니까 포스코라는 지배 구조에는 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냐? 대주주냐 소액주주냐가 아니라 국가가 제일 많이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렇죠. 낙하산으로 날아왔잖아요. 예, 항상. 그것도 지배 구조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의 자원 배분을 어떤 주체가 강력하게 행사를 하는가라는 것이 국가가 했던 거예요. 예. 국가가 4대 김만재 회장은 94년에 취임해서 연임하고서 DJ 정부 바뀌면서 업무상 회의 논란으로 중도 퇴진했고요. 예. 5대 유상부 회장은 연임하고 나서 최규성 게이트 연루됐다는 얘기로 노무현 정권 바뀌니까 사퇴를 했고요. 6대 이구택 회장은 이명박 정부 집권한 지 1년 만에 세무조사 로비 받고 사퇴했고요. 7대 정주영 회장은 박근혜 정부 바뀌면서 이상득 회장과의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8대 권오준 회장은 연임하고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중간 퇴진했고 9대 최정 회장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거의 모든 회장이 정부가 바뀌면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지배구조에서 자원 배분에 강력한 힘을 미치는 주체가 누구냐와 정권이 바뀐 게 일치하다면 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던 데가 정부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최정우 회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내 자리를 보존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지배구조의 균형을 맞출 때 정부의 지배구조를 대응해 줄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주주들이다. 그 주체가 주주고 주주를 위하는 회사가 뭐냐? 국민기업이 아니라 주식회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졌던 게 포스코니까 포스코는 국민기업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때 정말 정말 세세하게 그때 받았던 돈은 뭐 몇 년도에 다 갚았다. 1996년에 원금이자 다 상환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 아니냐 그랬더니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는 맞는데 8.5% 있고 나머지 11.5%는 91.5%는 다른 주주다. 그리고 국민연금 최대 주주인 기업이 뭐 15개 되는데 우리만 왜 그러냐? 우리만 국민기업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애칭으로서의 국민기업이라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으려면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두 가지 행동을 했어요. 그 최정우 회장은 첫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캠페인 기업시민이라는 걸 했어요. 이거는 ESG 열풍이 불기 전에 했던 겁니다. 예. 기업시민이라는 걸 보면은 동반성장, 저출산 롤모델 제시, 바다수 조성, 청년 창업 지원, 벤처 플랫폼 구축, 글로벌 모범 시민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이 사회 발전과 사회의 건전한 그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예. 기업이 단순히 수익 극대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얘기는 전형적으로 특정한 경제 주체 국가로부터의 간섭이 아니라 우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이렇게 바꿔서 내가 지지를 받기 위한 것도 있는 거예요. 예. 유인이. 근데 지금 동반성장부터 저 6가지는 그분이 회장이라도 할 수 있고 제가 회장이라도 할 수 있고
권순우 본부장이 회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이 네. 우리가 지금은 ESG라는 말을 워낙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들이 굉장히 그냥 캠페인성으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근데 이거를 회사의 하나의 슬로건으로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사운이 걸린 문제다라고 해서 아젠다를 올린 케이스가 ESG 열풍하고 맞닥뜨려 있긴 하지만 먼저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들이 단순하게 회사의 어떤 이미지 광고 정도가 아니라 이 지배구조상의 문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런 기업으로 키우고 싶은 하나의 축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됐는데 예.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포스코는 누가 경영해야 될 거냐라는 게 저런 걸 잘 주장하는 분이 경영할 거라고 하면 주주들은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지. 돈 잘 벌어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저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저기에다 회사의 역량을 쏟아부으면 내가 계속 경영에 남아있을 수 있다면 그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었던 거예요. 한 가지 축이 기업 시민이고 네. 제가 아까 두 가지 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축이 지금 말씀드렸던 주주 환원과 지배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자들 아까 지배구조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의 주체들 그 중에 나머지 주체들을 향해서 했던 메시지가 기업 시민이고 예. 주주라는 직접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 주가와 주주환원입니다. 거기서 여기서 포스코가 그러면 이전에 그 홀딩스로 물적 분할할 때 예. 이거 관련해서는 뭐 비판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물적 분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제가 그 실제 내부적인 분들을 만나서 취재를 해봤을 때는 진심으로 주가 올리고 싶다. 철강 회사는 굉장히 성숙된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시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천수답이에요. 예. 많이 벌면 그러니까 경기 좋으면 많이 벌다 경기 안 좋으면 많이 안 벌다 그냥 천수답이라 여기서 주가에 멀티플을 많이 주지 않아요. 예.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성장으로 쳐주지 않아요. 멀티플 한 5배? 뭐 그거 언저리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잘해서 실적 잘 내봐야 주가 안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다양한 신사업들을 했어요. 포스코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대한 철강 산업이 있고 여기 끄트머리가 그냥 붙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가 전혀 않죠.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해서 이거를 다 나눠 가지고 신사업들을 잘 보여주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에서 분할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신사업하는 분야들은 얘를 멀티플 PER 5배가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소재 회사들이 받는 멀티플을 받게 해주세요. 다른 원자재 회사들이 받는 멀티플을 받게 해주세요. 다른 멀티플을 받는 수소 회사를 인정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걸 쭉 깔아놓은 거예요. 지배구조 개편을 해서 주가 부양을 이거 뭐 그러니까 이게 다른 회사들 물적 분할하는 거하고 포스코가 물적 분할하는 거는 그 이 지배구조 상의 니즈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최정호 회장 입장에서는 내가 지주사 전환을 해서 신사업들을 키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여러분 이 SOTP로 계산을 해보니까 포스코가 이렇게 주가가 좋아졌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래서 밖에서 외압을 행사하면서 아 이제 뭐 좀 나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메시지가 왔을 때 주주들이 오히려 나서서 최정호 회장이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려야 되고 주주 환원을 늘려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아까 주주 환원을 왜 하느냐가 기업마다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주주 행동에 의해서 지배권을 위협받는 곳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 같은 경우는 외압을 대항하기 위해서 주주들의 지지가 필요한 경우 아까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지배구조가 완료됐기 때문에 굳이 무료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지금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저런 트렌드에 따라서 예. 이제는 배당도 잘하고 지배구조도 잘 만들고 그동안 우리가 지배구조에 대해서 고민했던 문제는 대체로는 해결되는 거다. 아니죠.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아까 제가 왜 배당을 늘리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예. 이런 다양한 지배구조 문제가 있을 때 그 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지배구조 문제에서 배분의 문제는 판단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그랬던 거는 빼먹지만 말아 좀 제발 좀 그거 단계 조금 넘어왔고 규제와 뭐 다양한 이유로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자본 배분에 대한 권한을 뺏기지 않으면서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주가하고 배당.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나올 거거든요. 첫 단계가 배당인 거예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물론 배당이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업무 조정과 지배 구조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될 거고 예. 여기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고 지배 구조는 어마어마한 파워 게임입니다.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누가 나눠 먹을 것인가 서로 다 주장을 하겠죠. 노동조합은 인건비를 많이 올려서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예. 주주들은 배당을 얘기할 거고 그 KT 얘기도 준비하고 짧게만 드리면은 KT도 하도 주가가 안 오르니까 아예 텔코랑 디지코를 나눴어요. 구현모 회장 취임하자마자. 그러면서 오케이 텔코에 저기 안 해주는 거 받아들이겠음. 대신 IPTV 콘텐츠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요거라도 좀 많이 해달라. 라는 걸로 나눴고 그리고 우병우가 아니죠. 우영우가 좀 대박이 나면서 그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SK텔레콤이나 그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걸 가지고 그 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지금은 주주환원이라는 첫 번째 단계를 확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너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단순히 지분율을 가지고 인정받지 않는다. 지금은 뭐 내가 내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배당을 해요.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진심으로 내가 지지를 받지 않으면 날아간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예. 특정하게 지분율이 낮은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지내는 것도 지배구조의 하나의 문제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리는 워낙 구세대적으로 누굴 빼먹던 방식을 넘어가는 바람에 주주자본주의를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다음 단계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게 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요구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또 다른 배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질 겁니다. 예. 그러면 한국 사회는 지배구조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게 되면서 각 경제 주체, 기업을 둘러싼 경제 주체들이 서로의 주장을 하면서 거기가 우리가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시대의 해답을 찾는 과정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다. 예.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빼먹던 거 막은 거 정도가 지금 한 거고 예. 이제 남은 것들을 어떻게 배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처음 시작한 겁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그냥 제가 쭉 그 똑같은 사안을 관찰하는 저의 약간 시니컬한 시각에서는 원래 상속 이슈가 없으면 나쁜 짓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앞으로 상속 이슈가 이제 있고 이재용 회장 뭐 정의선 회장도 다 20년 후면 또 이제 상속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똑같이 일감도 몰아주고 해야지 상속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냥 가끔씩 이런 나쁜 짓 하던 기간이 있고 아닌 기간이 있고 그레이스 피리어드야? 그냥 아닌 기간일 뿐이다. 그러니까 회장님 나이가 많지 않아서 생기고 있는 일일 뿐이다. 그리고 어디 공기업들이 하는 일도 정권 바뀔 때마다 공기업 사장이 다 날아가는데 지금은 어디 여론이 좀 민감해진 시대이니 함부로는 못 날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세무조사나 이런 걸 해서 꿀릴 게 없다면 이렇게 해서 주주들한테 배당 많이 해드릴 테니까 저를 계속 그냥 회장으로 남아있게 해주시죠. 그냥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 그분은 회장 바뀌더라도 그 회사 주가는 더 낮아질 이유는 없다. 결국은 디자인이니까. 예. 근데 그 문제는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배 구조는 약간 그 이익 배분을 위한 전쟁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프로님 말씀은 그동안 그 강력한 의사결정을 막무가내로 행사하던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예. 그렇지 저는 않을까 근본적으로 그렇지 네. 않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그랬다 감옥 가는 사례도 있고 규제가 강화된 사례도 있고 주주들의 목소리가 강화된 사례도 있고 그중에 하나가 아까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개편이 끝났기 때문에 라는 것도 그중에 하나의 요인으로 제가 넣었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또 움직였을 때 네. 그러면 나머지 그럼 지금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데 옛날처럼 다시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새로운 걸 또 개발해 내겠죠. 새로운 게 개발해 내면 또 예. 두더지답듯이 또 규제가 생길 거고 그걸 할 때 무리해서 정치적 로비를 한다 그러면 또 권력이 바뀌었을 때 감옥 갈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주주들은 더 행동주의를 강화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낼 거고 그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기업이 착해진 게 아니고 예. 규제나 힘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압력이 강해진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압력의 주체가 뭐였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그 압력의 주체를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럼 지금 왜 아까 우리 질문이 왜 주주환을 요새 늘려요? 기업마다 사정은 다른데 감옥 가기 싫어서 그런 데도 있고 규제가 강화돼서 그런 데도 있고 소액주주들의 정치화돼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지금 환원이 강해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환원을 낮추고 다른 짓거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른 요인들이 얘를 또 압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많이 또 달라져서 기업들이 하고 그러니까 즉 대주주가 하고 싶은 일을 예전만큼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못하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 지금까지도 가업 상속 내지는 자기의 그 승계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죠.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해왔잖아요. 그게 지금 똑같은 제도적 환경 안에서도 네. 압력이 약한 곳 우리가 음. 기자들이 감시하고 권력이 지켜보고 주주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큰 기업들은 덜합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감시를 잘 하지 않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다른 압력이 약한 곳에서는 지금도 일감 몰아주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딴 데로 돈 빼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뭐 거기서 분할하고 합병하고 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의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니라 그 선의가 저는 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건 내가 감옥 가고 싶지 않아 가지고 어쨌든 좀 뭐 나쁜 짓 안 할래. 어. 그거는 선의가 아니더라도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압력을 더 해야 되겠네. 그리고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감옥의 고통이 예전보다는 강해졌을 거예요. 예. 사실은 창업주 1세나 2세는 네. 뭐 감옥이나 집이나 비슷해 하는 집에서 커왔잖아요. 네. 어릴 때. 너무 좋은 집에서 살았구나. 근데 3세 4세는 어. 너무 힘들 것 같긴 해. 예, 알겠습니다. 네. 야, 권선 팀장님, 네. 권수 본부장님. 본부장님, 네. 네, 취재팀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취재팀장님. 네. 아,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갑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